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일본 쪽 관련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저희도 지금 이제 일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대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트라나 키타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저희 쪽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일본 쪽 관련한 데이터가 약해요.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나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업체들의 피드백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트렌드, 도대체 일본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의 문화를 가장 발빠르게 흡수하길 원하느냐, 그 두 번째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중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일본 쪽 하신다라는 업체들은 제가 하는 얘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얘기 하실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현지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 부분인데, 이거의 장단점, 그 다음에 뭐 레퍼런스, 트렌드들,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의 시장 규모예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근데 2022년은 이제 경기가 한참 안 좋아졌던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장세는 있어요. 성장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뉴스로 접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GDP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돈은 잘 벌겠지. 근데 이게 현지에서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일본 지인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는데,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고 있대요. 그 도표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일본이라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루틴해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플랫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90년도에 중흥기에서 거품이 딱 빠지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죠. 내수 경기 회복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좀 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조업 자체가 성장을 못하고 있고, 그 제조업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반수가 이 일본의 핵심 코어, 그 핵심층을 이루는 분들이 이 매출이 잘 안 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둔화되고 있는, 아니면은 거의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그 성장 예측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즘 시대 그러니까 MZ 시대라든지 아니면 일본도 10대, 20대에 대한 핫한 트렌드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다음 얘기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대, 20대에 대한 시장이에요. 인구는 많죠. 1억이 넘는 시장이에요. 근데 경제 성장률 저기 써있죠. 0.65%,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맥락 자체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기는 돌아가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이커머스가 맞아요. 온라인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차피 회복하는 시장이니까 오프라인도 같이 지금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GDP나 이런 것들은 정말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소득이 늘어야 GDP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소득이 늘지 않는데 그 내수에서도 계속 쌓이는 그 피로감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그런 뭐 이자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그 힘듦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게 걸려요. 근데 이커머스 시장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본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한 일본은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거의 뭐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 90년도 후반부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보다는 거의 지도 펴놓고 오프라인 아니면 상점 이렇게 도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2000년도 중반 이제 그 올림픽 그 시즌이 살짝 올림픽이란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그 저희가 페이스북 쪽으로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뭐 인기가 좋다 해서 SNS 쪽으로 조금 부스트를 할까 했는데 그 현지에서의 SNS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 일본이 원래 그 핸드폰을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메신저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와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너무나 이 소비층 자체가 깔아앉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래도 제품력이 좋거나 뭔가 인증이 잘 돼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그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구매도도 좋고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 구매하거나 이런 재구매하거나 이런 패턴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자극이 바로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q10이라든지 라쿠텐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로바로 자신들이 뭐 배송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여기도 인구가 많고 도쿄 같은 경우는 1000만 정도 이상 되는 그 대도시이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들은 잘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받는 속도는 느립니다. 받는 속도. 저희도 한국에서 보내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도 그런 제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좀 더 마련이 돼야 되는 시장이다. 일본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생각보다 트렌드가 핫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쇼츠, 뭐 틱톡, 요즘에 모바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핫한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되게 전통적이면서 레디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의 비중이 이제 세계 4위 정도 돼요. 빨리 시작됐다. 언제부터 시작됐게요? 보면은 야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야후재팬이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야후재팬이 왜 철수를 했냐? 솔직히 야후재팬이 트렌드를 못 쫓아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 시절에 국내에서 광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야후가 떠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왜? 키워드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 야후재팬이거든요. 검색 광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검색 광고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본은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이커머스에 잘 먹히는지를 알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땠냐? 이게 키워드 광고로서는 굉장히 뭔가 이 검색이나 정보를 공유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커머스라는 시장은 검색 광고 시장이랑은 전혀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후샵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가 나라,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플랫폼들을 확장시키는 사업들을 굉장히 잘 진행했었는데, 야후 같은 경우는 포털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 트래픽들이 분산된 효과들이 있어요. 한 곳으로 몰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들어왔고, 구글 재팬 같은 경우도 정보성은 굉장히 좋아요.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구글샵, 이제 그런 이제 커머스류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뜨기 시작을 했어요. q10, 라쿠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옛날부터 진행해. 여기 좀 2010년이죠. 2010년.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검색 광고 시장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던 터라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자사몰에서 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니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 이슈가 많아져가지고 홈페이지 기준으로 결제해야 된다, 검색 광고는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개선이 되면서 요즘까지 쭉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2000년도 후반에 이미 이커머스,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일본 쪽 관련된 게 저기였죠. 11번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시장이 조금 나중에 태동을 했고,
일본은 먼저 태동을 했는데 활성화되고 막 엄청 막 이커머스가 안에서 부스트가 했던 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 많기는 많아요. 예전에 일본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소통하는 데 역할이에요. 정보를 찾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핸드폰이나 문자, 텍스트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핸드폰, 그러니까 기기 자체의 목적을 굉장히 잘 살려서 쓰는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장을 못 시켰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소니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일본 핸드폰 회사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치고 모토로라라든지 이렇게 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뭐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든다 했지만 어찌됐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이 이커머스 시장은 약간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핸드폰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색도 돼야 되고 구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광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일본은 약간 이게 분산되어 있다. 규모는 크지만.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예요. 코로나19에 이제 거의 직격을 맞았죠. 일본도 직격을 맞았는데 그 여기 보면은 19년도까지는 거의 이용률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동이 늦게 됐어. 늦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늦게 어떻게 보면은 먼저 있었긴 하지만 근데 이커머스 이용 비율이 거의 45%까지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은 안 된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우리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시장 트렌드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MAU는 커요. 어디 가입돼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일본이라는 시장을 봤을 때는 의문점이었던 거예요. 의문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매장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엄청 많이 해요. 뭐 일본 가려면은 돈키호테부터 들어가야 된다, 엄청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놈의 돈키호테, 그 오프라인 샵들 막 질비한데.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커머스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년 8월, 20년 7월보다 지금 여기 처음에 6월부터 이미 이 이커머스 이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커머스 이용 비율을 보면은 그 19년도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9년도와 20년도 데이터인데 19년도까지도 여기는 오프라인 기반의 나라예요. 대부분 잡지를 아직도 보고요. 그 다음에 TV를 보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을 즐겨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탁 타고 넘어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그걸 정말 잘하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뷰티, 화장품을 팔아요. 그러면은 요게 끝나는 타이밍에 이미 광고나 이커머스로 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O2라고 하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고 민첩한 나라예요. 근데 일본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일본도 이런 그러니까 소비 포인트가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긴급사태 우리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긴급사태들이 점점 감염자들이 많아지면서 일본도 온라인으로서 많이 시프트가 늘어났던 거예요. 둥지 소비, 스고모리 소비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집에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즐겨라 라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도 1인 기준의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많았던 나라인데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그 개인적인 라이프를 계속 더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키덜트 했죠. 그 키덜트가 아마 19년도 지나서 20년도 초반부터 아마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 키덜트가 뭔지 아시죠? 그 무슨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다 1인 소비 기준이에요. 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샵 가면 그런 샵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커머스로 넘어오면서 온라인에서 살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너희의 그런 라이프들을 충분히 즐겨. 코로나니까 어디 나오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을 해봐. 라고 이제 점점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먼트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가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건데, 뭐 QR이라든지 중국처럼 QR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금융사죠. 금융사의 페이먼트 서비스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집에서 하는 소비들이 온라인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 미만이었던 이커머스 시장이 45%, 50%까지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일본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었냐라고 보면은, 일본은 아직도 넘버원이에요. 그런 그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은 항상 요 기준이 항상 꼭대기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이 굉장히 그 네이버 라인이 잘 들어가서 베이스를 너무 잘 잡아놨죠. 그래서 라인에서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1인 그런 기준이에요. 이거 뭐 웹툰이 이렇게 공공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개인이 좋아하는 걸 대부분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개인이 즐기는 것들이 이제 계속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개인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것들을 홍보로 만들어내고 제품들을 그렇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식품 쪽 이커머스 시장. 그 식품 쪽 패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의 소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그 왓슨이라든지 그 현지의 그 뭐라고 하죠? 편의점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편의점에서 구매해가지고 바로 픽업하는 오토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식료품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온라인 기반으로 계속 이런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오프라인 기반이었어요. 다 나눠주고 받아놓고 내가 언제까지 가서 이거를 소비하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그런 이제 일상적인 데일리에 대한 식품도 구매할 수 있는 습관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오프라인 샀어요. 거의 다. 이런 식료품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 다 눈으로 보고 이런 전단지들을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었죠. 자, 그러면은 일본도 이런 이제 색상에 대해서도 이제 매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2022년 올해의 컬러, 일본의 올해의 컬러는 지금 뭐 젤리코랄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올해 컬러가 아마 보라색일 거예요. 보라색. 그래서 이런 색상들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에도 계속 접목을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부분에 그런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보면은 졸리코랄이 이제 그런 원래 오렌지가 약간 그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태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색상으로 일본도 이제 이런 홍보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팬톤 컬러, 올해 컬러 마케팅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색상에 민감하고 디테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디테일 좋아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 메이크업들이 계속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국의 코스메틱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코스메틱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자기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길 원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V사,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V사 마케팅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긴 스킨케어 업체거든요. 정말 많이 나갔어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잘 나갔어요. 왜냐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집에서 대부분 이제 칩거 생활을 하시면서 피부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트러블은 트러블대로 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한국 제품들을 통해서 계속 구매하고. 왜냐면 일본의 화장품 제조가, 이거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화장품 업체를 웬만큼 많이 만나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제조에 대한 트렌드들이 우리나라처럼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만약에 22년 1월 달에 트렌드가 있으면 22년 5월 달에 트렌드가 또 있고 계속 뭔가 바뀌어요. 소재도 다 바뀌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바뀌고 다 바뀌면서 정말 트렌드를 빨리 우리나라는 형성을 하는데,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있다. 우리나라 트렌드는 거의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라고 하면은,
여기는 한 6개월, 1년 정도 뒤쳐져 있는 느낌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션도 그래요. 2000년대 패션, 우리나라도 이 지금 크롭티가 이제 유행을 하기는 하는데, 일본은 원래 그 패션의 주류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주류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00년도 초반이 그 패션의 암흑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에 이제 의류들이라든지 그런 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씩 아이템들이 뽑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옛날에 입었던 그런 스타일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잡지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도 많이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화장품 시장인데, 이 화장품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성분들에 국한되어 있는 시장, 뭐 색조, 기초, 아니면은 뭐 그 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일본도 남성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패턴들이 야외 활동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을 그루밍 하고자 하는 그루밍 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남성분들이 이게 나이가 뒤로 먹을수록 소심해져요. 의기소침해져요. 일본 드라마 보시면 아마 그런 가장에 대한 역할이 막 너무 줄어든다든지, 이거 뭐 드라마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이제 남성분들이 나를 가꾸기 시작을 하자. 여기 보면은 이해할 수 없다가 이제 아니에요.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라든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시장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성에 대한 화장품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비에 대한 추이도 여성에만 포인트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 규모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가 20년도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남성분들은 아니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안 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쭉 빠졌다가 아마 이제 22년부터는 더 늘어날,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 지인이 그 도쿄 쪽에서 개발자를 하고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그 남자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저는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트렌드가 어때요? 요즘에 뭐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구매하거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으신가요? 뭐 이런 그 사소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유통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화장품이 한국에서 잘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냐. 그래서 뭐 라쿠텐이나 그런 링크를 좀 보내줘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분도 한 32, 셋 정도 되신 분인데, 이제 일본에 한 7년 정도로 정착을 하셨어요. 정착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 지금 일본에 잘 살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참 많다. 근데 이제 일본 내수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Z세대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 그루밍족이에요. 자기를 관리를 하고 싶은 남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예전에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러겠지만 거의 여성 중심의 이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컨텐츠였는데, 요즘엔 남성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왜? 직업이 아예 이런 직업들도 있기 때문에 해서 점점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벌써 파트 3죠. 일단 플랫폼 1위는 라쿠텐이에요. 라쿠텐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마존 재팬, 그 다음이 Q10, 아마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식하기에는. 그래서 라쿠텐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지금 라쿠텐이랑 MOU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입점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진행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 라쿠텐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굉장히 매스한 라쿠텐 기업 그룹이죠. 라쿠텐 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세일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MAU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라쿠텐이라고 하면은 사기는 안 맞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기 보면은 야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고만 하는 친구들이 있죠. 큐텐 포함해서 이런 데서 제품이 오면은 좀 불안하대요. 혹시 가짜가 오는 거 아닐까?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게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라쿠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고민이 없어요. 왜? 라쿠텐 입점하려면은 겁나게 빡세거든요. 서류만 준비해야 되는 게 거의 30가지 정도 되고요. 이거를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을 해요. 한국에 일본어 담당자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마지막에 최종 도장이 나오고 승인을 해주는 정말. 그리고 월간 운영 그 페이먼트도 있어요. 뭐 30만 원씩 내야 되는 것도 있고 6개월 이후에는. 그래서 되게 깐깐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플랫폼. 현지인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쿠텐 부분을 훨씬 더 높게 사고 있고,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이 비슷해요. 이 취급 품목이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의 성향이 이커머스기는 하지만 이 미국적인 레이아웃이나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을 더 원래 온라인은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라쿠텐이 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큐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커머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큐텐을 무조건 진입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인증이나 인허가법이 조금 약하기도 하고, 왜냐면 익스프레스를 써서 한국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CBT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가지 테스트베드 시장으로는 우리나라는 큐텐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큐텐에서 성공을 잘 하셔서 라쿠텐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정석 루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커머스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라쿠텐페이, 아마존페이, 라인페이 이런 페이먼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 카드를 원래 많이 썼던 나라죠.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카드 보급률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페이먼트가 카드였다가 이 카드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모바일에서 모바일 띡 이걸로 넘어간 다음에 온라인 결제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온라인 결제 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 온라인 결제가 잘 되는 플랫폼 이커머스를 잘 쓰시면은 그만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거래에 대해서 뭐 며칠 있다가 대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이먼트 같은 거 뜩뜩뜩 해서 그냥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러니까 카드 연동이 돼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 이거 중간에 이제 트렌드를 조금 넣어봤는데,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어떤 부분에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를 하냐라고 보니까 옷 많이 사세요. 옷이랑 식품. 옷이랑 식품이 그래서 그 메가활이라든지 슈퍼세일 때 굉장히 많이 그 할인 행사나 아니면은 그런 이슈,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이 생활잡화, 생활가전, 그 다음이 화장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시장도 약 10%에서 7% 정도 차지를 하는 시장이라서 현지에서 지금 저희가 이커머스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시장이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게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0원인데 일본은 한 1,200원 정도나 1,300원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에다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라쿠텐, 아마존, 야후 재팬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라쿠텐은 저희랑 왜 비슷하냐면, 저희는 B2B2C를 하는 회사라 그래요. C2C랑 B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커스터머 투 B2C. 대부분 다 B2C나 개인 대 개인의 기준으로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왜? 아마존도 내가 올린 걸 다른 고객이 살 수 있고, 야후도 똑같아요. 그런데 라쿠텐은 업체, 회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회사 중심에서 정확하게 인허가 받은 제품을 올려가지고 회사에서 고객한테 팔고 도매한테 팔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해서 셀러의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있어서는 일본에서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쿠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꼭 미팅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고 뭐 진행 가능하면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라쿠텐 제안을 할 때 만들었던 건데, 신뢰도예요. 신뢰도. 스토어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라쿠텐이. 그리고 그 다른 이 사이트들이랑 조금 특징이 뭐냐면은, 그 웹쇼핑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들이 제일 커요. 라쿠텐이. 그래서 뭐라 그래, 이렇게 신뢰도도 좋긴 하지만 좀 시원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UX UI예요. UX UI가 조금 더 시원시원한 부분이 있고, 아마존이나 큐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빡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스토어의 단골 고객이랑 리피트 고객, 그러니까 단골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스토어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리뷰를 쓰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리뷰 작업이 안 됩니다. 리뷰 작업을 잘못했다가는 스토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스토어도 신뢰도 있는 리뷰들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광고를 많이 때려 부어요. 근데 이 광고가 일반적인 광고 스폰서드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컨텐츠 형태의 광고의 비용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계 그 매체에 대한 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쿠텐이 좀 더 좋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큐텐을 쓰시는 게 편리하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세일. 이거 오타가 났어요. 죄송해요. 슈퍼세일이에요. 4번, 3, 6, 8, 12. 이 4번 진행하는 건데, 정말 이 라쿠텐 슈퍼세일 때는 한 2주 정도죠. 2주 정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반값, 뭐 아니면 행사, 이 달걀 기호 판다, 뭐 이런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식품 아니면 생필품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모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슈퍼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 무조건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어떤 걸 그래서 이 아까 그 플랫폼 신뢰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잘 돼가지고 노출이 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잘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1, 2, 4, 5, 7, 8, 10, 11. 이거는 이제 마라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로 구입한 상점에 대한 포인트. 상점이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슈퍼세일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뭐 대감사제. 이런 거는 이제 고객들, B2C 위주의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런 슈퍼세일이라는 걸 많이 되니까 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그 판매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유통사 베이스에 있는 그런 샵이라든지, 그래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싼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아무래도 미국 기반의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 그 다음에 프라임데이,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 한정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미국 거기 때문에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사이버 먼데이,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의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타임세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타임세일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이런 부분에 이제 이벤트들이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이 라쿠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여기는 C2C랑 B2C를 하는 업체인데도 이거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라인인데, 라인의 처음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도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다음 계열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실제로 가서 성공을 하겠냐 안 하겠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뭘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가 저도 보니까 이 라인 앱이라는 게 정말 2015년도죠. 15년도, 16년도에 이제 진입하겠다라고 해서 지사 설립하고 막 하면서, 상대적인 반응이 지금 얘네들 있죠? 얘네들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앱이 거의 쓰지 않는,
관심은 있는데 카카오톡이 대부분이었죠. 카카오 쪽이. 근데 카카오 솔루션은 일본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일본이 현지의 좀 감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트렌드하지 않고 약간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라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트렌드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약간 찰떡궁떡이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라인에는 기본적으로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조성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룹도 있고 뭐 이런 커뮤니티도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그게 잘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익숙한 이런 일본에 대한 문화들이 잘 반영이 돼서 라인이 성공을 했고, 이게 또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네이버에서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현재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MAU가 거의 9천만 가까이 되죠. 라인은 우리나라 그 광고 자료를 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세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금 뭐 어카운트라든지 뭐 스탬프라든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고 그 광고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그 일본에도 한국에 지사화가 되어 있는 광고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광고 회사들.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대행 운영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라인 재팬. 그래서 POP 미디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프 뭐 이런 광고예요. 광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커머스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광고까지 내려왔는데, 일본의 광고 시장이 약 두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검색 광고를 비롯한 기존 광고 시장이에요. 기존 광고 시장. 기존에 아까 그 야후 그런 재팬이라든지 검색을 기반으로 포털을 만들어 놓고 그 포털에서 정보들을 뿌리고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어찌됐든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이거를 온라인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검색하는 플랫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여기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이커머스 기반으로 하는 그 뭐 큐텐, 라쿠텐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컨텐츠 형태의 미디어 광고가 두 가지가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를 깔고 있는 거는 기존 광고들, 뭐 잡지, 지면, 책, 아니면은 뭐 그런 오괴 등등등 일본에 원래 잘하고 있는 그런 광고들이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인데 이커머스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 검색은요 그냥 검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 비교, 그 다음에 정보,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걸 검색해서 오 이거 싸다 바로 구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뭔가 이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누군가 좋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게 최신 트렌드인갑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중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 원래는 오프라인에 가서 많은 경험들을 했던 그런 나라가 다 묶였어요. 손발이 다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사고 싶은데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일본이 블로그라는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던 시장이에요. 브런치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하는 그런 이제 각 포털 매체에 들어가 있는 이제 블로그 시장이죠. 바이럴 시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활성화를 잘 시켜왔던 건데, 이제 블로그는 하도 익숙해지니까 대부분 그 정보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구매까지도 연결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다 정보에 대한 서칭들이나 그런 것들로만 판단을 하고 말아버린대요. 근데 이게 최신 트렌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보통 40대에서 50대가 많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트렌드네, 이게 새 제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MCN들, 그러니까 일본도 MCN이 약 3가지 정도의 대형 MCN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다이아TV처럼. 근데 일본이 그때 한 1년 반 전에 MCN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MCN 이슈가 한번 있고 나서 이
원래 MCN들에 다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 셀럽 이런 사람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지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너무 고평가돼 있고 이 친구를 진행을 하면은 그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가왈이나 슈퍼세일을 하고 있는데 28일이라고 하면은 그날에 맞춰서 올렸을 때 실제로 매출이 숫자가 나는 거는 확인을 해요. 여기서 누군가 썼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애프터가 없어요. 그 이후에 애프터까지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또 메가왈이라든지 슈퍼세일에 섭외하는 것 자체도 뭐 유명한 사람들 기준으로 팔로워 100만 이상, 뭐 200만 이상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씩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단가를 들으면서 한숨이 나오는 시장이긴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미디어 믹스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예산이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한 명한테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매출을 개런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이 친구는 이 제품은 연예인을 써서 부스트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거는 아직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잘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건 맞아요. 판매량이 실제로 늘기는 해요. 우리나라 공동구매하거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공동구매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많지, 이거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기간이나 뭐 이런 시기들이 6개월 이상이 못 돼요. 운영 관리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케팅은 대부분 아까 몇 월 프로모션에 맞춰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근데 지금 여기 있죠. 라쿠텐, 큐텐, 아마존, 여기 들어갈 때도 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가이드가 되게 깐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가이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마 그런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라쿠텐에 보니까 하단부에 라쿠텐 링크를 쓰기 위해서 라쿠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이제 네이티브 광고들이죠. 그러니까 사용기, 후기, 브이로그, 그리고 보통 10분 정도, 평균 10분 정도.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은, 영상 트렌드나 이런 영상 길이에 대한 트렌드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늦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0분 이상 리뷰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 리뷰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에 그 자동차 리뷰도 점점 짧아져요. 근데 어디에서 많이 해요? 쇼츠, 아니면 뭔가 간단하게 뭔가 정보를 자극을 주고 본편을 보게 만든다든지 후킹 형태, 이런 형태가 지금 트렌드가 많이 있지. 지금 아직 일본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쭉 브이로그로 하면서 이거 제품이 노출되고 PPL이 되고 약간 그런 형태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MZ 세대에서 이제 Z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트렌드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그런 컨셉이나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그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감성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다가 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기반에서 이제 점점 SNS 기반으로 뽑아져 나오고, 이 SNS에서도 쇼츠로 뽑아져 나오고, 뭐 아니면은 릴스로 뽑아져 나오고, 점점 더 젊은 사람들 위주에 맞는 그런 사진, 영상, 또 그런 K-트렌드,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성을 해서 올려놓은 거고, 요즘에 일본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 거 많이 따라해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본이 반한 감정은 없지 않아요. 그 나라 안에서도 막 엄청나게 많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연령대가 이제 20대, 30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문화나 트렌드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뭐라고 하죠? 조회수를 많이 먹는 일본 유튜버들이 많이 요즘에 늘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PPL을 하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한테 PPL을 하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뭐 조회수가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러닝타임 조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씩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업체랑 같이 소통을 할 때. 이런 K푸드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리고 설빙, 빙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지바현이라든지 시노쿠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한국에 대한 트렌드들에 대한 문화들이 많이 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떡볶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 문화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요즘에 더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떡볶이 나왔죠. 신전 떡볶이 같은 거. 그래서 오프라인이에요. 여기도 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지금 오프닝 하고 있는 거고 다 가서 먹어야 되는 아니면은 뭐 배달해서 먹는. 배달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일본에서도 푸드 열풍이 많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인플루언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일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뷰티 업체들이 한 몇 가지, 한 5군데, 4군데 정도 있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이 지속력이에요. 제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태국 뭐 이런 뭐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 궁금증이 그 업체랑 조율하면서 많이 있는 이슈 사항이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한 3개월만 테스트, 아니면 뭐 한 2달만 테스트.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라쿠텐에 입점을 하면은 6개월 동안은 비용을 이미 선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동안 진행을 할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려면은 비용이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정말 조금 줄여서 뭐 2, 3천이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입점비 자체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엔화 어차피 환율로 쳐야 되니까 500, 550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하면은. 그럼 그 비용을 제외하고도 거의 한 몇천만 원씩을 써야 이 몰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거지, 이 몰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입점을 했으니까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 고가의 버짓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초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잡지나 이런 매거진 쪽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뭐 홍보 형태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백링크 작업, 구글 백링크 작업을 통해서 현지 언어로 우리가 컨텐츠 제작한 거를 모아준다든지, 그리고 SNS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흐름이 우리나라의 광고 흐름이 좀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스폰서드 광고를 많이 튼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2차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매출이 조금 늘긴 하겠는데 그 조금 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감수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역시나 아직까지도 저희도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어찌됐든 온라인에서 하는 광고들을 트렌드한 광고다, 아니면 트렌드한 제품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현지에서 이제 B2B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에서만 팔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떻게 잘 정착을 하고 어디에 입점을 하고 어디에 거점들을 만드는지가 이제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크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저희 베트남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안에 입점 영업까지 막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일본을 저희가 지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온라인 베이스로만 딱딱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개월 안에 영업팀장들이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현지에 뭐 시노코보라든지 아니면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매장들에 가서 우리 거를 리셀링하고 공급률 가지고 조율하고 영업하고, 실제로 우리가 큐탄이나 라쿠텐에 입점이 돼 있다, 이런 마케팅들이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벤더나 바이어들을 저희 쪽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이제 일들을 저희는 지금 동남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은 일단 1차적으로 그 온라인이 한 달, 아니 1년 정도를 꾸준하게 운영했을 때는 매출은 있습니다. 매출은 정말 소량이지만 매출은 그래도 나요. 뭐 한 달에 뭐 300만원, 500만원씩은 나기는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외 마케팅 성공했다 이런 부분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직화를 하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온라인에서 다른 온라인으로 어떻게 타고 오프라인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일본 마케팅에 대한 고민들, 제가 여기 다 트렌드로 이렇게 적어놨죠. 어느 매체를 써야 되는지, 어느 플랫폼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어떤 그런 트렌드에 대한 추세가 있어서 우리의 톤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초이스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허가나 인증은 어떤 거를 통해서 진행을 실제로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잘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대중국 시장이 다 무너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화장품 업체들도 그렇고 식품 업체들도 그렇고 생활용품 업체들도 그렇고 다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일본 쪽 사업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정리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대부분 코트라나 기타 자료들 보면 동남아 제일 많고, 뭐 신시장이 브라질, 인도, 유럽, 미국 이런 시장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본 시장 크지 않아요. 중국 시장. 그래서 일본도 준비를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조금 하셨던 분들이 일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 밑에는 아니에요. 말레이, 싱가포르, 뭐 태국, 대만 이 정도로 진행해 오신 분들이, 필리핀, 그런 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시장이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더 아래 확장을 시키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일단 뭔가 했어, 뭔가 판매가 돼 봤어, 그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올라가세요. 큰 성공이 아니셨던 분들이, 제가 최근에 만나보셨던 분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에 대한 규모, 트렌드, 플랫폼, 크리에이티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